네. 가상화와 도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된 GDSC 서버팀의 문다운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그렇게 깊게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도커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가상화가 사실 학부생 입장에서 가상화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래도 우리랑 가장 가깝게 느낄 만한 가상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속보. 발표 주제 선정에 일주일이 소모됐다. 도커를 할까, 엔진엑스를 할까, 뭐를 할까 하다가, 도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많이 쓰게 될 거고,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커의 사용법 말고, 도커가 진짜 뭔지, 도커의 기반 기술이 뭔지, 도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도커를 왜 쓸까요? 편하고 쉽고 실용적입니다. 써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선 UI 자체도 딸깍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도 있고, 도커 파일 하나만 제대로 작성을 해놓으면은 환경이 어떻게 됐든 그냥 도커 이미지 레지스터리에서 풀 땡겨와서 런 누르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실용적이다. 내부적으로 다 뭐가 돼 있어가지고 애초에 개발자가 직접 파일을 얻다가 올려놨다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도커 허브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끌어오면 된다는 점에서 전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편하니까. 그래서 도커가 뭔데? 난 도커 많이 안 써봤어. 도커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도커를 써. 자, 이게 도커입니다. 고래. 위에 이 네모네모 CPU처럼 보이는 이것들. 저거를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냥 그림으로만 이 생태계를 잠깐 좀 볼 수 있는데, 도커 엔진 위에 컨테이너들이 올라가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뭐 컨테이너가 뭐고 도커 엔진이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아시나요? 도커를 어디까지 아시나요? 도커가 뭘까요? 우선 도커의 효능으로 이 자식이 도커가 계속 좋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 1번, 제가 핀토스라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개발을 하는 환경은 인텔 맥, 그 다음에 뭐 다윈 OS에서 돌리고 있는데, 이 도커는 사실 QEMU라는 그런 VM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기 위에서 돌아가는데, 사실 이 환경을 또 구성을 하려면 우분투 14 버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옛날 버전을 써야 되는데, 제 다윈 노트북에서는 어떻게 쓰죠? 도커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 이미지 가져와서 실제로 그냥 하나의 VM처럼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을 VS 코드에서 지원을 하고요. 제가 GDSC 처음 들어와서 그냥 간단하게 맡았던 헤이구스라는 프로젝트에서, 이게 이제 GitHub 액션에 등록된 gitflow 파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도커 허브에서 이렇게 꺼내 오는 게 있을 텐데, 꺼내 와서 푸시하고 구글 오스를 통해서 사실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런이라는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플랫폼인데, 어쨌든 그렇게 써서 도커 이미지만 내가 가지고 허브에다 등록을 해놨다면은 배포 역시 그냥 이미지 하나로만 끝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가져왔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자는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배포 환경에 맞게 설정해 놓은 그 빌드 파일을 그냥 이미지화 시켜서 허브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꺼내 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네, 도커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아까 고래 위에 쌓여 있었죠. 네, 이건 제 맥이고요. 큰 네모가. 이게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N이 뭘까요? 엔진엑스. A가 뭘까요? 아파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떤 애플리케이션 A를 돌리는 컨테이너 A,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 B를 돌리는 컨테이너 B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개발 환경이라기보다는 프로덕션 환경을 어떻게 그런 한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지? 하나만 돌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백그라운드 돌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도커를 써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냥 가상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고 들어오는 트래픽을 엔진엑스로 포워딩을 시켜주고, 엔진엑스에서는 그냥 간단한 설정으로 어떤 포트로만 보내주고, 그 포트는 또 도커 내에서 도커 네트워크를 쓰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면은 다 끝납니다. 그냥
하나의 로컬 컴퓨터 안에서도 진짜 뭔가 서버들이 여러 개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컨테이너라는 기술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 제가 가장 사실 도커는 이것 때문에 도커를 쓰는 거다라고 제가 많이 전파를 하고 다니고 신입생일수록 도커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조금 있는데 윈도우든 애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리눅스 위에서만 되면 돼요. 즉 윈도우에서 개발을 해서 빌드 파일을 올리든 애플에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든 그냥 도커에 올리면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C언어가 1학년 때는 C언어 때문에 윈도우를 사야 돼. 진짜 그냥 한숨만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그냥 AWS 쓰면 되지. 어쨌든 뭐 제 사설이었고. 그래서 도커의 효능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그냥 개발을 편하게 개발자가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도커 위에서 포터빌리티 이식성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든 애플 생태계에서 개발을 하든 그냥 이식성이 참 좋습니다. 이거 이제 게임을 좋아하거나 유튜브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노래 나오면서 딸깍 딱 봐도 이 보이시죠? 인프라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도커나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면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그게 서버 클라우드 쪽 이제 배포 쪽에서의 이제 기술의 패러다임이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컨테이너 기술 때문인데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엄청나게 좋은 서버 장비를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와서 장치 드라이버 설치하겠죠? OS 설치하겠죠? OS에서 내가 스프링 돌릴 거면 스프링 하려면 못 깔아야 돼요. 자바 깔고 SDK 깔고 스프링 하려면 또 스프링 깔고 패키지 버전 맞추고 근데 또 이게 패키지 버전이 우리 회사에선 몇 버전 쓰는지 우리 사내 부서에선 몇 버전 쓰는지 다 나눠져 있죠. 패키지 버전 신경 쓰고 근데 장치를 하나를 진짜 디바이스를 구매했다? 그럼 또 뭐가 중요하죠? 사내망에서 네트워크 중요하죠. 네트워크 세팅하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어떤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용 서버를 만든다면 그 서버는 절대 다운이 되면 안 돼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걸 위한 또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onsistency with deploy environment라고 했는데 개발 환경이랑 프로덕션 환경은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도 조금 다르고 환경 변수도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이 컴퓨터에서는 지금 이 설정이고 이 컴퓨터에서는 이 설정이다. 그냥 벌써 현기증이 나죠. 다 일일이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도커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컨테이너에 들어간 그 이미지에 대한 것만 맞춰주면 돼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기가 편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들어봤습니다. 누구 수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GCC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리눅스가 필요했는데 교수님이 버추얼 박스를 깔으라고 했어요. 가상 머신. 그래서 VM이란 것도 있는데 도커랑 VM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이걸 하기 위해선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 가상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상화, virtualization이라고 하죠. 이제 가상화가 사실 뭐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 CPU virtualization, 뭐 memory virtualization이라고 할 때 뭐 그 교수님이나 책에서 좀 설명을 하는 거는 사실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는 한 A 정도가 되지만 이 가상화를 통해서 뭐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가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버 단이나 뭐 디바이스 단에서 말하는 가상화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지는데 첫 번째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도커가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이고요. 이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윈도우가 지금은 정책을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홈 버전에는 안 깔려 있고 엔터프라이즈나 프로 그쪽 모델에서부터는 하이퍼V라는 하이퍼바이저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사실 VMM이라고도 불리는데 버추얼 머신 매니저라고 정확하게 버추얼 머신 매니저였는지는 모르겠는데 VMM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가상 머신들을 매니징하는 거를 이제 그런 하나의 뭐 시스템 같은 걸 하이퍼바이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를 하면은 사실 이쪽은 이렇게 가운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는
하드웨어를 가상화한 거고 아래는 OS 레벨에서 가상화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어디 가서 뭐 실수하실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가상화를 했다는 거는 진짜 CPU, 디스크, 네트워크 이 친구들 다 가상화를 시킨 거고 OS 레벨에서의 가상화는 자원이나 그런 것 자체는 그냥 호스트 거를 쓰는데 OS 단에서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가상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뭐 있습니다.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뭐 컨트롤 C그룹이라고 하는 리눅스의 기능이나 뭐 네임스페이스 이런 걸로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OS 레벨의 가상화입니다. 서버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하고 OS를 그 위에 여러 개로 분리하여 설치를 해서 사실 기기는 하나고 서버 자체는 하나지만 거기 위에 이제 수많은 OS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서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서버를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아마존에 우리가 AWS, 뭐 GCP, 애저를 사용을 할 때 EC2 인스턴스를 보통 배정을 받아요. 근데 이 EC2 인스턴스가 우리가 어떻게 그 EC2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할 때 vCPU의 개수가 몇 개다, 램의 메모리는 몇이다 이런 걸 설정을 하잖아요. vCPU는 이제 하이퍼스레드를 통해서 CPU를 가상화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개수를 표현을 한 거고 진짜 CPU 개수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EC2 인스턴스들은 진짜 하드웨어 자체를 이제 가상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OS 레벨의 가상화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서버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부분 분리를 해놨다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사용 권한 자체를 제공을 해서 서버를 우리가 사용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영체제마다 필요한 하드웨어도 가상화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위쪽은 하드웨어 가상화예요. 그리고 들고 있어야 하는 리소스가 엄청 크다. 이것도 이제 사실 컨테이너 기술의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로 하드웨어 자체를 가상화를 하게 되면 필요한 드라이버를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OS 자체를 깔아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가상화를 했기 때문에 OS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호스트 OS라던가 게스트 OS를 직접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OS들이 용량이 작지 않죠. 예, 몇 기가바이트를 들고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거 위에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패키지 의존성들을 다 깔아야 됩니다. 컨테이너 기반은 하드웨어 단의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뭐 도커 이미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도커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할 리소스들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서버 가상화에서 하드웨어 가상화 쪽을 살짝 보는데 이렇게 옛날에 엄청 옛날 이제 지금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에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한 서버에서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처리를 했어요. 하나의 서비스 기능만 처리를 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위에 다 동일한 OS로 그냥 하나를 두고 그 위에다 어플리케이션들을 돌렸어요. 그런데 가상화 기술, 하이퍼바이저나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버추얼 아키텍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드웨어 위에 OS가 있고 그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 하이퍼바이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OS를 이렇게 직접 다 나눠가지고 이제 가상화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서버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단에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가상화, 그리고 OS 수준에서의 가상화를 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드웨어 가상화 레벨에서의 서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타입 1과 타입 2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해본 뭐 버추얼박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타입 2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한 서버 가상화를 한번 먼저 볼까요? 이쪽에서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하드웨어 단이 있고 그 위에 호스트 OS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해서 그 하이퍼바이저가 각각의 버추얼 머신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 버추얼 머신들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게스트 OS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머신에 있는 OS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바이저에게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때 하이퍼바이저에게 이제 트랩이라던가 그런 거를 전달을 해서 하이퍼바이저가
대신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제 타입 1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확한 차이가 보여지죠. OS, 호스트 OS가 존재하지 않고 호스트 OS 위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다가 그대로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 1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서버 가상화에서는 호스트 OS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치되는 OS들은 게스트 OS로 취급을 하고, 하지만 두 서버 가상화 기술, 두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여 가상화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은 각각의 VM은 다른 VM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이퍼바이저, 그 다음에 호스트 OS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드웨어 가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OS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운영체제 가상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 가상화랑은 벌써 이름부터 다르죠. OS 레벨에서 이제 가상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 위에 호스트 O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을 위한 도커 컨테이너 엔진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 런타임 내에서 이제 독립된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띄우게 됩니다. 또 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사실 처음 우리가 이 발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이미지, 어떤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디펜던시, 그 다음에 모든 의존성, 네트워크 정보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보까지 포함된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제 이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리눅스의 C그룹,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들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영체제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실현한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하나가 도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커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데브옵스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백엔드 개발자가 쿠버네티스까지 알면 우대 조건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쿠버네티스 자체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장치로 이제 진짜 엄청 큰 대기업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정말 수많은 개수의 파드 컨테이너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개발자가 그 엄청난 수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CI/CD를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파드에 대한 배포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컨테이너 기술은 결국에는 리눅스의 네임스페이스 분리, 그 다음에 C그룹, 컨트롤 그룹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임스페이스 분리와 C그룹, 여기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격리를 시켜버리는 건데, 이게 PID 공간의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의 분리가 될 수도 있고, IPC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그 자원들을 OS 레벨에서 분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C그룹, 컨트롤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C그룹을 통해서는 이제 CPU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도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사실 결국에는 리눅스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 기술의 정말 핵심적인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C그룹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루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발표 때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출처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